자, 이제 미세 플라스틱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그러니까 바다에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떠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1970년대부터 이미 학계에서는 알려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계 전문가들 자기들끼리만 아는 얘기였죠. 대중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요. 대중들이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쓰레기 문제가 대중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찰스 무어 선장이 태평양에 거대한 쓰레기 지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바다 쓰레기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요. 바다 쓰레기 문제를 연구하면서 점점 더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문제까지도 심화되어 가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용어,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용어는 2004년에 영국의 톰슨 박사가 사이언스지에 현미경으로 관찰해야 될 수준의 플라스틱 조각이 해양에서 증가하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처음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5mm 미만 크기를 미세 플라스틱으로 보자라고 하는 것은 2008년에 미국의 해양대기청 노아에서 전 세계 전문가들을 모아서 워크숍을 하면서 처음으로 그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5mm냐?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그냥 합의했어요. 해양 생물들이 쉽게 먹이로 착각해서 먹을 수 있는 크기. 그러니까 해양 생물체의 몸으로 먹이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크기를 5mm 미만으로 보자. 이렇게 잡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 손마디가 2cm잖아요. 2cm니까 5mm의 크기는 저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메가 단위부터 시작해서 나노 단위까지 다양한 크기가 있고요. 큰 플라스틱이 바다로 떠돌아다닐 때 특히 거물 같은 형태로 플라스틱이 떠돌아다니게 되면 해양 생물들이 이제 목에 쫄려서 죽게 되고요. 그보다 작은 크기는 해양 생물들이 먹이로 섭취하면서 플라스틱을 먹고 죽고요. 그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은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되면은 이제 생태계 먹이 사슬을 통해서 환경 호르몬이나 중금속처럼 축적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 기원에 따라서는 1차 미세 플라스틱과 2차 미세 플라스틱으로 구분을 합니다. 1차 미세 플라스틱은 배출될 때부터 5mm 미만 크기로 배출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2차 미세 플라스틱은 페트병 같이 큰 덩어리로 배출되었다가 바다에서 햇볕을 받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쪼개지면서 미세 플라스틱화가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플라스틱이 바다로 가는 경로는 바다에서 바다로 버려지는 경우 어민들이 거물이나 양식용 부표 같은 것들을 버리는 것들이 되겠죠.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배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바다로 버리는 것도 같은 행위가 되겠죠. 다음 해변가에서 쓰레기가 버려져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경우 해수욕장에서 폭죽놀이를 하거나 풍선을 날리거나 아니면 일회용 컵을 해변가에 버리거나 했을 때에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고요. 쉽게 많이 버려지는 건 이제 해변가에 담배 피게 되면 담배꽁초가 바로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겠죠. 다음 세 번째 경로가 육지에서 버려지는 겁니다. 육지에서 투기되거나 아니면 하수도를 통해서 배출된 플라스틱이 강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별 유입 상황을 잘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했을 때 그냥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 경로별로 어떤 쓰레기들이 어떻게 유입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경로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바다에서 버려지는 경우에는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쓰레기 바다 투기에 대한 행위 규제가 일어나야 될 것이고 어업인들의 경우에는 그 어업용 도구, 거물이라든지 밧줄 뭐 이런 것들을 바다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걷어서 육상으로 가져와야 된다. 혹은 어민들이 반드시 그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뭔가 제도를 설계해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 보증금제 같은 걸 도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양식용 부표 같은 것들에 할 때 처음에 한 1,000원 정도의 보증금 붙여서 나중에 그걸 가져오면 1,000원을 돌려주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에 해변가에서 쓰레기가 버려지는 경우에는 해변가에 강력한 행위 규제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해변가에 먹자판 없어요. 이게 문화인데 이것들을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해변가에서는 절대 앉아서 돗자리 펴놓고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해변가에서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먹도록 문화를 바뀌어가야 돼요. 계곡에서 막 펼쳐놓고 음식 먹는 행위들을 다 금지시켜야 돼요. 우리나라는 너무 자연에서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오히려 해변이나 계곡에 투기되는 쓰레기 양이 증가를 합니다. 세 번째, 육상에서. 그러니까 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불법 투기되는 쓰레기 양을 줄여야 되고, 도시의 경우에는 담배꽁초 같이 쉽게 투기될 수 있는, 그러니까 부피가 작아서 쉽게 투기되면서 비가 왔을 때 빗물을 통해서 강으로 쓸려 들어갈 수 있는 쓰레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되겠고,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발생원별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경로를 어떻게 차단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1차 미세 플라스틱이 사실은 중요해요.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처음 발생할 때부터 너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1차 미세 플라스틱은 대부분이 육상에서 배출이 되고요. 대표적인 게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세탁기예요. 옷을 빨면서 세탁하면서 섬유 조각들이 세탁수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타이어 분진이에요. 도로가에서. 다음에 도로가 페인트, 선박 코팅, 뭐 이런 것들이 1차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장 기술적인 대안이 없어요. 하려면 아예 못 쓰게 해야 되는데 합성 섬유로 만든 옷은 입으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삼성전자를 쫄 수밖에 없죠. 야, 세탁기 좀 잘 만들어봐. 어떻게 안 되겠니? 세탁은 하는데 좀 이게 좀 글러주는 거, 미세 필터 같은 거 어떻게 안 되겠니?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다음에 타이어. 야, 타이어 분진 안 나오게 할 수 없겠니? 혹은 도로가에 나오는 이 타이어 분진 어떻게 모으지? 뭐 이런 식의 기술적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도로가에 이제 페인트 칠하잖아요. 그 페인트가 계속 없어지잖아요. 그 페인트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페인트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 이게 바다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페인트 조각이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입니다. 합성 고분 자원물이거든요. 이게 도로가의 타이어 조각들, 현미경으로 관찰한 거예요. 다음에 담배꽁초도 우수관으로 많이 버려지면서 문제가 됩니다. 담배꽁초도 심각한 문제예요. 담배 필터가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플라스틱이거든요. 실내 흡연이 금지되면서 밖에서 담배 많이 피고 담배 피면서 이렇게 우수관을 다 던져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근데 지자체 단위에서는 이게 담배꽁초 관리에 대한 투자를 별로 안 해요, 지금. 담배 회사도 폐기물 부담금을 내거든요. 그게 한 600억, 800억 이렇게 돼요. 환경부가 그 돈을 싹 먹고 그냥 담배꽁초 사업에 안 써요. 그러니까 담배 회사한테 얘기를 하면 자기들은 돈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돈 어디로 갔는데 하면 없어요. 그 지자체는 담배꽁초 좀 수거합시다라고 돈 없어 그래요. 이 부분은 좀 제도를 바꿔야 돼요. 담배 회사들이 담배꽁초 수거 사업에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풍선 날리기와 같은 이 야만적인 행사는 금지시켜야 됩니다. 풍선 날리기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것은 미국 클리블랜드시에서 기네스북 도전한다고 150만 개 풍선을 한꺼번에 날리면서 도시가 절단이 났습니다. 풍선이 탕 터지면서 떨어졌죠. 풍선 날리기 행사는 어떻게 해요?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면 터지죠. 조각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쓰레기 불법 투기에 해당됩니다. 쓰레기로 떨어질 걸 알면서도 고의로 날리는 행위잖아요. 경기도가 풍선 날리기를 어떻게 금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고 뭐 쓰레기 불법 투기로 다 모조리 고발해라. 라고 하면 되지 왜 그걸 하냐. 그래도 작년에 경기도가 제일 먼저 선제적 조치를 취하긴 했어요. 도 차원에서 연말 연초에 풍선 날리기 행사 하지 마. 환경연합이 올해 초에 조사를 했는데 전국에 풍선 날리기 한 지자체가 꽤 많아요. 왜 했냐라고 하니까 해마다 했기 때문에 안 하면 허전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다음에 변기로 물티슈 버리는 거. 물티슈 버리게 되면은 물티슈가 화장지와는 다르게 안 풀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 종일 천리사기 다 끌어올려야 되고, 못 끌어올리는 건 뭐예요? 폴리에스터 부직포로 만든 것들은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로 가는 거죠. 섬유 조각들이. 그리고 이게 식용유 같은 기름하고 묻게 되면 이렇게 돌처럼 단단해져요. 이걸 팻버그라고 얘기하는데, 하수 간거를 다 막히게 만드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플러셔빌리티라고 해서 잘 풀어지는 티슈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요새 홍보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물내림 적합성이라고 하는데, 이 물내림 적합성에 대한 인정 기준은 공인 인정이 없어요. 생산자들이 자기들끼리 맞는 인정 기준이라서 지금 좀 논란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혼란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그냥 물티슈는 변기로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못하게 해야 되는 건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자꾸 정보를 줘버리면 소비자들이 혼란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물티슈는 화장실에 변기에 쓸 거면 그냥 화장지만 쓰세요. 물티슈는 왜 굳이 쓰십니까? 화장실에서. 심지어 비대용 물티슈는 왜 나오냐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위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도를 넘어서서 자꾸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끊어주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 양식용 부표가 되겠습니다. 이게 스티로폼인데 계속 그냥 어민들이 일부러도 버리고 쪼개져서 버려지고 태풍 와서 유실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거의 회수되는 양은 30%밖에 안 되고 다 바다로 가요. 그러다 보니 한국의 양식을 많이 하는 바다는 다 스티로폼으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로폼 자체도 시간이 지나면 햇빛을 받으면 계속 가루로 떨어져 나와요. 노라 하잖아요. 저기 다 가루들이 햇빛 받아서 싹 하게 되면 가루로 싹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양식을 스티로폼을 이용해서 양식을 많이 하게 되면은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커지게 된다,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바다에 이런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가 떠돌아다니게 되면 얘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바다 속에 있는 오염 물질들이 얘를 중심으로 다 뭉쳐져요. 일종의 얘들이 바다 속에 있는 나쁜 물질을 끌어모으는 조폭 두목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미세 플라스틱이 생물체 안에 몸에 들어가면은 생물체의 중금속이나 다이옥신 같은 오염 물질의 농축 속도가 빨라지게 돼요. 하여튼 좋은 역할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놈들 나쁜 속성들만 자꾸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제주도 앞바다의 쓰레기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션에서 모니터링 했던 바다 쓰레기의 실태들이 되겠고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빨간색이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를 나타냅니다. 연안가,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 플라스틱 농도는 계속해서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연안, 특히 서해안이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한국에서 나가는 양도 양이지만 북한에서 내려오는 양이 있고 중국에서 오는 양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바다에 쓰레기가 나오게 되면 일단은 플라스틱이 환경에 버려졌을 때, 육상에 버려졌을 때는 육상 생물들이 피해를 보게 되겠고요. 바다로 가게 되면 바다 생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일단은 그물 같은 거, 줄 같은 거는 목 졸려서 죽게 되는 거죠. 특히 어민들이 거물을 버리잖아요. 거물을 버리게 되면은 거물이 가라앉으면서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목 졸려 죽어요. 이거를 고스트 피싱, 유령업이라고 해요. 해마다 유령업으로 수백만 마리가 목숨을 잃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먹게 되는 거죠. 이게 해초잖아요. 이게 플라스틱 조각이에요. 바다에 살고 있는 애들은 이 해초와 플라스틱 조각을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걸 보면 비닐봉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다에 살고 있는 애들은 이걸 해파리로 보죠. 그러니까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플라스틱을 먹고 죽는 애들이
계속 늘어나죠. 플라스틱을 계속 먹게 되면 소화가 안 되니까 위가 꽉 차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먹이를 못 먹게 되고 굶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건 풍선 조각 때문에 야생 생물들이 피해를 본 사진들이 되겠고요. 거북이 빨대 유명하죠. 우리나라 거북이 제주도에서 풀어줬는데 부산까지 가는 사이에 죽었어요. 중간에 비닐 먹고. 서해안에 발견된 우리 아구님 페트병을 통째로 삼켜가지고 먹은 아구도 대단하다 우리가. 그다음에 크리스 조던의 알바트로스라고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장면이죠. 엄마 새가 일주일 동안 바다에 가서 먹이를 모아서 새끼 새한테 주는데 플라스틱 조각들을 모아서 준 거죠. 알바트로스 새끼 새 한 마리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을 얘기합니다. 소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 그러고 생수 제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고요. 생수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왜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뚜껑 닫으면서 페트병 뚜껑 닫으면서 그 마찰이 일어나면서 조각들이 떨어져 갔을 거다. 이거 생수회사는 절대 부인하는 얘기고. 그러면 생수 자체가 미세 플라스틱 오염된 거냐? 하여튼 아직 원인이 정확하게 몰라요. 중요한 거는 생수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수돗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발견되고 있고, 티백, 부직포라든지 나일론 같은 걸로 만든 티백으로도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게 되고요. 요즘 이제 정수기 필터 같은 경우에 나일론 필터 쓰거든요. 그럼 정수기 필터 통과하면서도 미세 플라스틱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알면 안 돼요. 뭐 북극의 눈이라든지 비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 뭐 이런 야생기금에서 일주일 동안 먹는 쓰레기의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신용카드 한 장 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플랑크톤의 몸 안으로 미세 플라스틱 들어가는 걸 형광물질을 뿌려서 본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이 그러면 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해서 이제 축적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 굴이라든지 이런 수산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 현미경 사진들이 되겠고, 자료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잡힌 물고기들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 연구 결과들이 되겠죠. 그 플라스틱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플라스틱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뭘 또 끄덕끄덕 그러세요? 네, 의심스러우시면 오늘 페트병 뚜껑을 반 잘라서 먹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되면 마이크로 단위 미만까지 하게 되면 이렇게 생체 조직이 흡수가 돼요. 세포벽을 뚫고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기가 마이크로 단위, 그러니까 100만 분의 1m 미만 크기로 아주 작아지게 되면은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축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축적이 되면 어떻게 되냐? 잘 몰라요. 지금 뭐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일어난다 이런 연구가 나오지만 인체에 정확하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정확하게 아직 밝혀지지를 않았습니다. 연구가 더 진행되어 봐야 될 텐데 결코 좋은 얘기는 나오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의 농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은 저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자꾸 강조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국민들이 수산물 소비에 불안감이 커지게 되죠. 그럼 어민들이 타격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식약청이라든지 해수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우리 그 수산물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 식약청에서 조사가 나왔죠. 해감을 잘하면 굴이라든지 조개 이런 데 미세 플라스틱은 다 해감하면서 다 나가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마이크로 단위 미만이면은 몸에 쌓인다며요. 그걸 씻어낸다고 씻기냐고 그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해감을 잘한다고 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안 씻기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나노 단위까지 가면 10억분의 1m인데 그게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먹어야지. 답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미세 플라스틱이 오염이 더 심화되는 것을 이제 막는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죠. 심지어 뭐 생협 같은 곳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수산물 뭐 이런 것까지 제품을 개발해서 조합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결국 조합원들을 속이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보다 조금 안전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미세 플라스틱부터 도망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첨가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첨가제가 나가면서 역시 해양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바다 쓰레기가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플라스틱이 어떻게 되냐면 비중에 따라서 바다에 계속 떠 있는 놈이 있고요. 바닷물 중간에 움직이는 놈이 있고요.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에서 이렇게 청청이 거동하는 이 물질들이, 플라스틱이란 조각들이 해양 생태계에서 어떤 연쇄적인 반응들을 일으킬지 몰라요. 연구를 계속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계속 쌓이잖아요. 또 쌓이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그래서 바다로 들어간 플라스틱의 그 환경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순환경제로 가는 길이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그러니까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소비. 대표적인 게 이제 비존선, 나는 쓰레기 없이 산다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은 요새 챌린지 비슷하게 한 거 있잖아요. 1년 동안 나온 쓰레기 양이 유리병 하나. 그다음 우리나라에 그 제로 웨이스트 홈이라고 하는 또 카페들이 있어요. 그 제로 웨이스트를 고민을 하는 혹은 실천하는 소비자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저는 우리나라 이제 쓰레기 제로 운동, 환경단체, NGO들의 쓰레기 제로 운동들은 이런 실천하고자 원하는 다수의 이 소비자들과 어떻게 연결해서 이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모델 사업들 혹은 여러 가지 실천들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접근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그룹들은 대체로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환경단체들을 굉장히 불신해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 환경단체하고 같이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취미활동 혹은 동아리활동을 자기들끼리 뭔가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그 환경단체들이 접근하는 방식도 그냥 기존의 회원들을 동원하는 방식, 그로만 자꾸 접근을 하니까 더 불신감이 더 커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우리가 접근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환경단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이 시민이라고 하는 강물에 떠 있는 배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는 시민단체가 강물이 되고 이런 환경에 대한 실천에 대한 관심이 많은 소그룹들을 배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띄워주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뭔가 활동을 했을 때 오로지 그 성과는 그 기여한 만큼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해야 되는데, 기존의 방식은 개인들이 환경단체와 같이 했을 때 그 성과는 환경단체의 성과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우리가 니들 몸 대주는 사람이냐 그런 게 있어서 오히려 그런 개별 커뮤니티 그룹들의 정체성들을 잘 드러내주면서 시민단체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행동 방식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시민단체들도 하나의 플랫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천하고자 하는 회원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이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실천들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왜냐하면은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또 수십 년 동안 쌓여있던 노하우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들에 있어서의 그 체계성이라든지 조직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민단체가 훨씬 잘해요. 그래도 그러니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서로 결합시킬 수 있는 모델들, 계속 고민들이 제가 생각하는 거, 그 NGO 만났을 때도 자꾸 특히 회원 관리하는 쪽에서는 그 우리가 스스로 플랫폼이 되어서 저 회원들을 우리 플랫폼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델들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에 소비자 실천, 이제 어택이죠, 어택. 그러니까 생산자 대상으로 해서 니들이 싼 똥 니들이 치워, 뭐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제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실천만으로 달성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비닐을 쓰지 않기 위해서 장바구니를 들지만 장바구니 안이 비닐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럼 결국 뭐냐,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이미 비닐로 포장을 하게 되면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개인이 해야 될 것은 장바구니를 드는 실천과 더불어서 생산자들에게 비닐 쓰레기를 줄여달라고 하는 소비자 행동까지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플라스틱 어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플라스틱 어택이 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좀 상상력을 좀 많이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외국에서 플라스틱 어택이라고 해서 그냥 마트에 비닐 집어 던지는 어택을 했다고 플라스틱 어택이 꼭 그 형태로만 진행될 필요는 없거든요. 담배 꽁초 어택을 해도 되고, 일회용 컵 어택을 해도 되고, 물티슈 어택을 해도 되고, 빨대 어택을 해도 되고, 주제는 잡아서 얼마든지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예 뭐 시리즈로 하면 되죠. 플라스틱 시즌 1, 시즌 2. 그래서 슬기로운 플라스틱 어택 활동.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만들어서 접근을 하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제를 만들어서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까 전에 플랫폼 같은 개념인 거예요. 판 깔아주면 또 즐겁게 참여해서 즐겁게 행동할 수 있는 소비자들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좋은 네트워크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거냐죠. 자, 두 번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인데, 일단은 지자체 차원에서 일회용품 사용 사업장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자체 보고 우리가 아무리 백날 얘기해봤자 안 돼요. 될 수 없는 구조예요. 지자체 담당자 한 명이 있는데 관리해야 될 사업장은 수원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10,000개가 넘어갈 거예요. 한 사람이 그 10,000개의 사업장을 어떻게 관리해요? 중요한 것은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것을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일단은 관리의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사업장을 다 관리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관리 사업장들을 단계화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놈부터 잡는 거죠. 그리고 큰 놈부터 잡는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시민의 감시 결과들을 받아서 지자체가 그 다음에 행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이런 식의 역할 분담 체계를 만들어줘야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 그 일회용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 아주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쓴다는 거예요.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신고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지자체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알려주면 큰일 나요. 업무가 안 돼. 마비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모을 수 있는 뭔가 신고센터 같은 것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앱이라든지, 저는 앱 같은 걸로도 그냥 사진 찍어서 그냥 바로 신고하게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모델들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회용품은 결국은 다회용품으로 전환시키는 모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프라이브루크시 같이 지자체가 다회용 컵을 만들어서 카페한테 다 주고 카페는 그걸 받아서 보증금을 붙여서 다회용 컵을 테이크아웃하게, 뭐 이런 식의 모델들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민간 차원에서 다회용 컵을 테이크아웃해서 일회용 컵을 안 쓰게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모델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일회용품 보게 되면 이제 테이크아웃된 일회용 컵, 우산비니, 장례식장, 다음에 배달 음식, 축제, 일회용품이 쓰는 곳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후로는 그 일회용품에 대한 인식들이 더 좋아져서 사용량이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회용품들을 어떻게 다회용기로 전환할 거냐? 저는 다회용기 대여 세척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장례식장이 우선 타겟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는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들 보고 선택을 강요해요. 일회용기 쓸래, 다회용기 쓸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은 당연히 일회용품을 선택해요. 왜냐? 다회용기 썼을 때 리스크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다회용기가 사용이 확산되도록 하려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일회용품을 쓸까, 다회용품을 쓸까, 한 장례식장 안에서 어느 걸 쓸까라고 하는 소비자에게 선택을 줄 수 있는 선택 모델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회용기 쓰는 서비스가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줘서 소비자들이 다회용기를 다 선택하게끔. 그러면 다회용기를 쓰는 것들을 좀 더 고급화 시켜야 되는 거죠. 식사의 품격을 높이는. 그런데 다회용기를 쓰는 데 있어서 그럼 장례식장 안에서 식기를 다 세척하고 다시 손님들한테 접대하고 이걸 장례식장 안에 다 해야 되냐? 지금 못 해요. 장소도 좁고 너무 번거롭고, 그리 일회용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에 분업화를 하는 거죠. 다회용 식기를 렌탈해주면 그걸 접대를 하고, 그 사용한 식기는 또 다시 가져가서 전문업체에서 세척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소비자들의 이용의 편리도를 높이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다회용기 대여 세척 비즈니스 사업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것이 이제 장례식장부터 시작해서 야외 행사, 커피 전문점, 배달 음식까지 점점 더 영역을 확대하는 모델로 가야 된다. 즉, 인프라적인 사고로 인프라로 해결할 수 있는 접근을 해야지 개인의 의지, 문화 이런 걸로 접근을 했을 때는 일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다음에 일회용 포장재 줄이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벌크 매장도, 소분샵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 되죠. 근데 왜 안 많아지냐? 경제성이 아주 뛰어나진 않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 차원에서 이런 매장들을 자기 돈 투자해가지고 못 열어요. 그러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동 차원에서도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을 거고,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자체가 조례를 정해서 포장재 없는 매장 지정 제도를 정해서, 그러니까 조례의 지정 기준을 설정해서 포장재 없는 매장을 지자체가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지정된 매장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조례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뭔가 지원을 해주면서 이런 인프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쭉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사용 업사이클 기반 마련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자체가 공공 인프라를 통해서 좀 더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재사용 인프라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재사용은 문화가 아니에요. 재사용 인프라예요. 중고품을 소비자가 배출을 하고 이것을 모아서 선별하고 다시 제품으로 판매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인프라예요. 물류예요. 이런 물류 인프라들이 갖춰져야, 그러니까 동네에 매장 하나 설치한다고 중고품 소비가 활성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 매장에 중고품을 공급해주는 이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물론 뭐 요즘 당근마켓처럼 동네에서 온라인으로 그냥 바로 직거래하는 것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 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생각보다 중고품 소비의 풀이 잠재량이 엄청나게 컸었구나 라고 하는 걸 어제 당근마켓 열풍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차원에서도 재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매장 인프라 강화가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 보면은 그 매장에 대한 현대화를 해줘야 돼요. 중고 매장이 흐름하면 안 돼요. 지금 중고 가구라든지 중고 전자제품 파는 곳에 재활용 센터인데 굉장히 흐름합니다. 이렇게 흐름하게 되면은 중고품 소비의 인식의 왜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스웨덴은 리투나 매장이에요. 백화점 형태예요. 일본도 하드오프라든지 이런 중고품 백화점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도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중고품에 대한 이런 현대화된 매장들을 설치를 하고, 여기에다가 업사이클 교육이라든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자원순환 문화 기능들이 다 결합되는 복합 매장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건 지자체가 인프라 투자를 해야 돼요. 지자체가 여기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한 적이 없어요. 맨날 소각장, 매립장만 짓지. 그래서 시민들의 재사용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자체 인프라 투자 계획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린 뉴딜 사업 중에 하나가 돼요.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계 이런 것들은 다음에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